지금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은 무료로 1년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입국 심사는 단 1분, 출국 후 재입국으로 또 1년, 사실상 평생 무료 거주도 가능한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여길 작은 스위스라 부릅니다. 한국인에게는 아직 생소한 이 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단순한 호의일까요? 아니면 한국이 국제사회에 남겼던 어떤 특별한 행동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일은 단순한 선의의 보답이 아니라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게 얼마나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우린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41살 데이비드 셜리반입니다. 캐나다에서 국제정책 분석가로 일하고 있죠. 제 일은 각국의 외교 전략과 국가 브랜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늘 냉정했어요. 숫자와 데이터로 세상을 봤고 감정보다는 논리를 믿었습니다. 2024년 가을, 제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동료들은 한국 여권의 위상에 대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비자 면제 국가 수가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거였죠. 특히 조지아라는 나라가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만 1년 무비자를 허용한다는 사실이 화제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분명 성장한 나라인 건 맞지만 그 정도로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미디어가 만들어낸 거짓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떠오르는 건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게 실제 외교 현장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의문이었어요. 동료 중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조지아 정부가 한국인만 특별히 대우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신뢰도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죠. 저는 웃었어요. 신뢰도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그저 느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국 정부의 로비나 경제협력 같은 실리적 이유가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조지아로 가보기로 한 거죠. 제 여권은 캐나다 여권이었고 조지아는 캐나다인에게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기간은 한국보다 짧았어요. 저는 그 차이가 정말 의미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행정적 편의일 뿐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조지아에 대한 자료를 뒤적였어요. 코카서스 지역의 작은 나라, 구소련에서 독립한 후 유럽 통합을 꿈꾸는 나라, 경제 규모는 작지만 관광 산업에 힘을 쏟는 곳이었죠. 그런 나라가 왜 한국만 특별 대우할까요?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기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한국인 여행객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조지아에 간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죠. 조지아에 자주 가느냐고요. 그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1년이나 있을 수 있어서 좋다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여행자는 몇 주면 충분한데 1년이 무슨 소용이죠. 그저 숫자 노름일 뿐이라고 여겼어요. 그 여행객은 밝은 표정으로 조지아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저 예의상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비행 시간은 길었어요. 저는 한국 외교의 역사를 떠올렸어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동맹국으로 성장했고 이후 경제 발전을 이루었죠. 그런데 그게 조지아 같은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조지아는 러시아와 복잡한 관계에 있는 나라고 유럽연합 가입을 꿈꾸는 곳입니다. 한국과는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연결고리가 약해 보였어요. 트빌리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항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구조가 깔끔했죠. 저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이 서 있었죠. 저는 줄을 서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앞쪽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가족 단위였죠. 아이 둘을 데리고 온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여권을 손에 들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어떻게 심사를 받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제 차례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 저는 다른 심사대를 지켜봤습니다. 유럽 여권 소지자들은 비교적 빠르게 통과했어요. 질문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꼼꼼히 확인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체류 목적, 숙소, 귀국, 일정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한국인 가족이 심사대에 섰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받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더니 그대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질문은 하나도 없었어요. 시간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죠. 그 가족은 미소를 지으며 심사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본 다른 심사 과정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유럽 여권도 빨랐지만 한국 여권은 그보다 더 간결했어요. 마치 심사관이 확인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 심사관이 그냥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곧 다른 한국인이 심사대에 섰어요. 이번엔 혼자 온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있었죠. 심사관은 또다시 여권을 받자마자 바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질문도 확인도 없었어요. 그 남성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관적이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대우가 확실히 달랐어요.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생각, 그러니까 한국 여권의 위상이 과장되었다는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캐나다 여권을 내밀었어요.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 펼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체류 목적이 뭐냐고요? 저는 관광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디에 머무를 거냐는 질문도 나왔어요. 저는 준비해둔 숙소 정보를 보여줬죠.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한국인들이 받은 것보다 분명히 길었어요. 저는 심사대를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또 다른 한국인이 심사를 받고 있었어요. 역시나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동안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본 건 분명했어요. 한국 여권은 다른 여권과 다르게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무비자 기간이 길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심사 과정 자체가 달랐습니다. 심사관들이 한국 여권을 대하는 태도에는 일종의 신뢰가 담겨 있었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부정할 수 없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지아에서 받는 대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트빌리시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조지아는 왜 한국을 그렇게 대우하는 걸까요? 제가 알고 있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경제협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단순한 로비로도 설명할 수 없었죠.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껏 간과했던 부분일지도 몰라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오늘 본 것들을 되짚었어요. 심사대에서의 그 장면들. 한국 여권이 건네질 때마다 달라지던 분위기. 질문 없이 찍히던 도장 소리. 그 모든 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품고 온 선입견이 무너지고 있었죠. 한국 여권의 위상이 과장되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정하기 싫었어요. 제 분석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트빌리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내일 뭘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걸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의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저는 이 나라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건 뭘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 분석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품고 온 확신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죠.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의 혼란이 가시지 않았죠. 공항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으며 오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트빌리시 시내를 돌아보기로 했죠. 특히 외국인들이 자주 가는 곳,
행정 업무를 보는 곳을 중심으로요. 호텔을 나서자 트빌리시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길과 현대적인 건물이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거리에는 여행객들이 꽤 많았어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다양했죠. 첫 번째 목적지는 이민청 근처였습니다. 외국인 등록이나 비자 연장 같은 업무를 보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건물은 소박했어요. 낡은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죠. 입구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줄에 선 사람들의 표정은 대부분 지쳐 보였습니다. 서류를 손에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커플이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들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급하지 않은 걸음걸이였죠.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복잡했습니다. 여러 창구가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필요한 곳으로 향했죠. 저는 한국인 커플이 어느 창구로 가는지 봤습니다. 그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직원은 그들의 여권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설명하는 듯 했어요. 그러고는 다른 창구를 가리켰죠. 한국인 커플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창구가 뭔지 궁금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창구 위에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조지아어로 쓰여 있었지만 영어 번역도 있었습니다. 장기 체류 등록이라고 적혀 있었죠. 한국인 커플은 그곳에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분 만에 처리가 끝났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당황했어요. 다른 창구에서는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이것저것 요구받고 설명을 듣고 다시 나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 커플은 그런 과정 없이 빠르게 끝났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빨리 처리되느냐고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1년 무비자가 허용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하지만 한국인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인은 아예 등록 안 해도 되느냐고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등록은 해야 하지만 비자 연장 같은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설명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납득이 안 됐어요. 1년 무비자라는 게 단순히 편의 제공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 시스템 자체가 한국인을 위해 따로 설계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대우였죠. 이민청을 나와 저는 시내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왜일까요? 조지아는 왜 한국인에게만 이런 대우를 해주는 걸까요? 경제 협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점심때쯤 저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음식을 파는 곳이었어요. 주문을 하고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 한국인 가족이 앉았습니다. 부모와 아이 둘이었죠. 그들은 메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식당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한국인 가족을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분명 한국어였어요. 한국인 가족은 놀라며 웃었습니다. 주인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손님이 많아서 몇 마디 배웠다고요. 그러면서 메뉴를 설명해줬습니다. 어떤 음식이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지까지 알려줬죠. 한국인 가족은 고마워하며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또다시 놀랐어요. 조지아는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과는 지리적으로도 멀죠.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한국인을 위해 언어까지 배우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존중 같은 게 느껴졌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구시가지를 지나 강변으로 향했어요. 쿠라강이 흐르는 곳이었죠. 강가에는 벤치가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벤치에 앉았어요. 옆에 앉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조지아 사람으로 보였어요. 저는 말을 걸어봤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느냐고요. 노인은 조금 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 도시에 외국인이 많으냐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많이 늘었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저는 왜 한국 사람이 많이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좋다고요. 저는 그 말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으냐고 물었죠. 노인은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예에 바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를 존중한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끔 무례하게 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이 한국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문화적 태도, 행동 방식 같은 게 영향을 준 거였죠. 저는 그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노인과 헤어지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죠. 오늘 하루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민청에서의 장면, 식당 주인의 태도, 노인의 말.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조지아는 한국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뭘 했기에 이런 신뢰를 얻은 걸까요? 그냥 여행자들이 예에 바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할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과 조지아의 외교 관계를 검색했어요.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구소련 해체 이후 수교했고 경제 협력을 조금씩 늘려왔다는 정도였죠. 특별히 눈에 띄는 사건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조지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있었죠. 저는 그걸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적 지지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조지아를 지지하는 곳이 많았어요. 유럽연합 국가들,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왜 한국만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걸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트빌리시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요. 조지아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 속에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질문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국제정책 분석가였어요. 논리와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은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조지아라는 나라가 특별한 걸까요? 저는 답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지금껏 믿어온 분석 틀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현지 사람들과 더 많이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카페, 상점, 공원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했죠. 첫 번째로 간 곳은 구시가지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곳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젊은 여성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조지아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저는 영어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잠깐 물어봐도 되느냐고요. 그들은 친절하게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조지아에 한국 사람이 많이 오느냐고요. 한 명이 대답했어요.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늘었다고 했죠. 저는 왜 그런 것 같으냐고 물었어요. 그는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조지아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반대로 울었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다른 한 명이 대답했어요. 좋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멋진 나라라고 했죠. 기술도 발전했고 문화도 매력적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느꼈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에는 단순한 호감 이상의 뭔가가 있었어요. 존경 같은 거였죠. 저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조지아는 유럽을 동경하는 나라인데 왜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감정을 갖는 걸까요? 카페를 나와 저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장을 보는 곳이었어요. 과일, 채소, 향신료를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죠. 저는 한 가게에 들어가 과일을 샀습니다. 주인은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계산을 하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손님도 오느냐고요. 주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주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한국 사람들은 물건값을 깎지 않는다고요. 정직하게 산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행지에서 흥정은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주인은 그래서 한국 손님이 오면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시장을 나와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이 한국인을 신뢰하는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만들어진 신뢰였죠. 예의, 정직, 존중.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런 태도만으로 국가 차원의 특별 대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1년 무비자 같은 정책은 단순히 개인 여행자의 태도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더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걸어다녀서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오늘 본 것들, 들은 이야기들이 계속 맴돌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인정해야 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갖고 온 생각, 한국 여권의 위상이 과장되었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걸요. 적어도 조지아에서만큼은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런 신뢰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과정이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경제 발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지아가 한국을 보는 시선 속에는 제가 놓쳤던 중요한 뭔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지아 외교부 산하 문화교류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았어요. 한국과 조지아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고 했죠. 건물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외관이었어요. 접수대에서 제 신분을 밝히자 직원이 안내해줬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어요. 여러 나라 대표단과의 회의 장면, 문화행사 사진들이었죠. 그중 한국 관련 사진도 꽤 있었습니다. 안내된 방은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죠. 잠시 후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기오르기라고 소개했어요. 외교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기오르기는 악수를 청하며 앉았습니다. 저는 제 방문 목적을 설명했어요. 조지아가 한국에 대해 갖는 특별한 태도를 이해하고 싶다고요. 기오르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와 한국의 관계는 단순히 경제적인 게 아니라고 했어요. 더 깊은 뿌리가 있다고 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오르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그루지아라는 이름을 아느냐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의 예지 이름이었죠. 러시아어식 명칭이었어요. 기오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은 조지아 사람들에게 아픈 기억이라고 했어요. 소련 시절의 흔적이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름이었다고 했죠. 기오르기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조지아가 독립한 후 정부는 국제사회에 요청했다고 해요. 그루지아가 아니라 조지아로 불러달라고요. 자신들의 언어로 부르는 이름, 사카르트벨로에 가까운 발음으로 불러달라고 했죠. 하지만 많은 나라가 무관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기오르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여전히 그루지아라고 불렀다고요. 바꾸는 게 귀찮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기오르기는 책상 위에 파일을 열었어요. 문서 몇 장을 꺼냈죠.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공문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조지아 정부에 보낸 답변이었습니다. 문서에는 한국이 조지아의 요청을 즉시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공식 문서, 외교 채널, 언론 보도 모두에서 그루지아 대신 조지아를 사용하겠다고 명시했죠. 저는 그 문서를 보며 놀랐습니다. 조치가 매우 빨랐어요. 기오르기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조지아라는 이름을 받아들인 나라 중 하나라고요. 다른 나라들이 주저하거나 무시할 때 한국은 망설임 없이 존중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조지아 사람들은 그걸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름이라는 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었고 존엄이었죠. 조지아는 자신들의 이름을 되찾고 싶었고 한국은 그 바람을 존중한 거였어요. 아무 대가 없이요. 기오르기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기오르기는 말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역사를 가졌기 때문이라고요. 식민지 시절 이름을 빼앗겼던 경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기억이 있다고 했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조지아의 아픔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반응한 거였죠. 그건 외교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공감이었어요. 기오르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동부는 한국에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해요. 무비자 정책은 그 감사의 표현 중 하나라고 했죠. 한국 사람들이 조지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한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지아가 한국을 특별히 대우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 협력이나 외교 전략 때문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감정적 연결이 있었던 거죠. 기오르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지아는 한국을 모델로 삼는다고 했어요. 작은 나라였지만 경제 발전을 이뤘고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위치에 올라선 한국을 본받고 싶다고 했죠. 조지아도 그런 나라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한국의 어떤 점을 본받고 싶으냐고요. 기오르기는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방식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생존했고 동시에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고 했죠. 조지아도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비슷한 처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조지아의 지정학적 위치는 복잡했습니다.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죠. 한국도 냉전 시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공통점이 두 나라를 이어준 거였습니다. 기오르기는 파일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조지아 정부의 장기 발전 계획이었습니다. 그중 한 섹션에는 한국과의 협력 방안이 적혀 있었어요. 기술 교육, 산업 협력, 문화 교류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그 문서를 보며 놀랐습니다. 조지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단순한 우호 관계 이상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런 계획을 알고 있느냐고요. 기오르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꾸준히 협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했죠. 조지아 입장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는 건물을 나왔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기오르기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어요. 한국과 조지아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관계였죠. 저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조지아의 이름을 존중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건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였죠. 누군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해준다는 건 강력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 기술이 앞선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의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을 실천하는 나라였죠. 오후에는 트빌리시 대학교 근처를 걸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대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학생들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한 학생이 한국 유학을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왜 한국이냐고요? 그 학생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큰 걸 잃었다고요. 조지아도 그렇게 되고 싶다면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세대도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성장의 길,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지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였죠. 저는 카페를 나와 다시 걸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쿠라강이 흐르는 곳이었죠. 다리 위에 서서 물을 바라봤어요. 강물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 조지아에 보여준 존중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정성이 담긴 행동이었고 그 진정성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였죠. 조지아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자신들의 이름을 존중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기억은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믿고 환대하고
특별히 대우하는 이유가 된 거였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캐나다에서 출발할 때 저는 냉소적이었어요. 한국 여권의 위상이 과장되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본 건 과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신뢰였고 그 신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리를 건너 구시가지로 돌아갔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작은 서점이 보였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한쪽 코너에 한국 관련 책들이 있었어요. 한국 역사, 문화, 경제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조지아어로 번역된 것도 있었어요. 저는 한 권을 집어 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사에 관한 책이었죠. 책을 펼쳐보니 서문에 조지아 학자가 쓴 글이 있었어요. 한국은 조지아가 본받아야 할 나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했죠. 저는 책을 덮고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서점을 나와 숙소로 향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방에 들어가 창밖을 봤어요. 트빌리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기오르기와의 대화, 대학생들의 이야기, 서점에서 본 책.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지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존중, 공감, 진정성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조지아는 그걸 잊지 않았고 그 기억을 신뢰로 바꿨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또렷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갖고 있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가 놓쳤던 게 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힘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기술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대하는 태도, 존중과 공감을 실천하는 방식에도 있었어요. 그게 조지아 같은 나라에 깊은 인상을 남긴 거였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국제정치 분석가로서 저는 늘 논리와 데이터에 의존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감정, 기억, 정체성 같은 것들이 외교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조지아가 한국을 대하는 방식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는 한국이 먼저 보여준 존중에서 시작된 거였죠.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뭘 더 알게 될까요? 한국에 대해, 조지아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요.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취재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거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조지아 국립기록보관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기오르기가 추천해준 곳이었죠. 그곳에는 조지아의 외교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건물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입구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조용했어요. 높은 천장과 긴 복도가 이어져 있었죠. 안내를 받아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책상과 서가가 정돈되어 있었어요. 담당 직원이 제게 자료를 가져다 줬습니다. 조지아와 한국의 외교 관계 문서였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의 기록이었죠.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국명 변경 요청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조지아 정부가 각국에 보낸 공식 서한이었죠. 그루지아 대신 조지아로 불러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2008년이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각국의 답변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형식적인 답변이었어요. 검토하겠다거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이었죠. 어떤 나라는 아예 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답변은 달랐어요. 문서에는 한국 외교부의 공식 회신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요청을 즉시 수용한다는 내용이었죠. 모든 공식 문서와 외교 채널에서 조지아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명시했어요. 저는 그 문서를 보며 멈췄습니다. 한국의 답변은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주저함이 없었죠. 조지아의 요청을 존중한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음 문서는 그 이후의 기록이었어요. 조지아 정부 내부에서 오간 메모였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었죠.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긴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이후 양국 간 교류가 늘어난 기록이 있었어요. 경제 협력, 문화 교류, 기술 지원 같은 것들이었죠.
조지아가 한국에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문서도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읽으며 저는 이해했어요. 무비자 정책은 단순히 관광 진흥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존중에 대한 답례였던 거죠. 조지아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해준 한국에 감사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료실을 나와 저는 다시 시내로 돌아왔어요.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조지아의 이름을 존중했다는 건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조지아에게는 큰 의미였죠. 조지아는 오랫동안 강대국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소련의 지배를 받았고 독립 후에도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 조지아에게 한국의 존중은 특별했던 겁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외교라는 건 단순히 국익의 계산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존중과 신뢰가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조지아를 대할 때 단순히 작은 나라로만 보지 않았어요. 존중받아야 할 주체로 본 겁니다. 오후에는 트빌리시 구시가지를 다시 걸었습니다. 며칠 동안 봤던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거리의 한국 식당, 한글로 된 간판, 한국 관광객들.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주인은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죠. 한국 손님이 자주 오느냐고요.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이 온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고맙다고 인사한다고요. 저는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작은 예의였지만 그게 쌓이면 신뢰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 여행자들이 보여준 태도가 조지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거였죠. 카페를 나와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쿠라강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다리 위에 서서 물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저는 이 여행을 돌아봤습니다. 캐나다에서 출발할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 여권의 위상이 과장되었다고 믿었죠. 조지아의 무비자 정책도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조지아에서 본 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신뢰였어요.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죠. 한국이 보여준 존중, 한국 사람들이 쌓아온 평판, 양국이 공유한 역사적 공감. 그 모든 게 합쳐져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국제정책 분석가로서 저는 늘 데이터와 논리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감정, 기억, 정체성 같은 것들이 외교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조지아에게 단순히 경제적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을 이해하고 존중해준 나라였습니다. 조지아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에 응답한 나라였죠.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은 한국을 특별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캐나다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취재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창밖을 보니 트빌리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풍경이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에 대해, 조지아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요.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며칠 동안 기록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공항에서의 첫 충격, 이민청에서 본 광경, 기오르기와의 대화, 기록 보관소에서 읽은 문서들. 모든 게 한 이야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뭔가를 쓰고 싶었습니다. 이 여행의 결론 같은 거였죠. 잠시 생각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경제, 규모나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를 대하는 태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에 있었죠. 조지아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을 신뢰하는 겁니다. 저는 글을 쓰며 깨달았어요. 선진국이라는 건 단순히 잘 사는 나라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요. 다른 나라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준 거였어요. 노트를 덮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조지아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지만 이 경험은 제 안에 남을 거였습니다. 한국을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이 조지아에서 받는 대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이 먼저 보여준 존중과 진정성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 존중은 정책으로 이어졌고 신뢰로 자라났죠. 조지아 사람들은 한국을 잊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존중해준 나라, 자신들의 아픔을 이해해준 나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환대하고 한국을 미래의 모델로 삼는 겁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이 여행이 제게 준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었죠. 캐나다로 돌아가면 저는 보고서를 쓸 겁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제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다를 거예요. 한국 여권의 위상을 비판하는 글이 아니라 그 위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글이 될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걸 조지아가 가르쳐 준 거였죠. 밤은 깊어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떠나겠지만 이곳에서의 기억은 평생 남을 겁니다. 조지아에서 만난 사람들, 들었던 이야기들, 느꼈던 감정들. 모든 게 제 안에 새겨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걸 발견했죠. 국제정치를 분석할 때 데이터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사람의 마음, 역사의 기억, 작은 존중의 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조지아는 작은 나라였지만 제게 큰 교훈을 줬어요. 한국은 멀리 있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여행을 통해 많은 걸 얻었어요. 그중 가장 큰 건 제 자신을 돌아볼 기회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선입견 없이 세상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배웠죠.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트빌리시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었죠. 한국을 존중하는 마음, 한국에 대한 신뢰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고요. 조지아가 한국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존중을 아는 나라,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는 나라. 그게 진정한 선진국이었어요.